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함께 공부할 내용들은요. 우리 금융권 이번에는 IBK 기업은행의 상반기 기출문제 이거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론 다음번 시험에 기출문제에서 유사하게 조금 나올 수 있을지언정 완벽하게 똑같이 나오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기출 문제를 풀어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하는 방향성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부하시되 반드시 이런 기출 문제를 풀어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시험이 출제 경향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유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다음은 신문 기사 내용 일부다. 빈칸에 가장 적절한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무엇이냐. 보통 우리 상식 같은 경우는 이 신문, 기사 이런 것들을 놓고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시사 용어, 특히 경제 영역에서는 아주 잘 알아두시는데 그것을 신문 기사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활용 능력이 중요해요. 자, 먼저 보시면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감정원이 뭐 하는 곳이죠? 여러분들 감정평가사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토지나 건물 이런 것들에 대한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가격을 매기는 그런 자들이 우리가 감정평가사입니다. 거기에 높은 기관이 바로 한국감정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전셋값은 지난해 10월 넷째 주 이후 30주째 내리막을 타고 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전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올해 초에는 서울 강남권에서 입주 물량 부담에 전세금을 아무리 낮춰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어떤 조짐도 있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경제의 기본적인 원칙. 우리 전세 가격이 또 하나의 가격 결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전세 물량 부담이라는 것은 전세 물량이 전셋집을 구하는 수요보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둘이 일치하는 곳에서 전세 가격이 결정될 텐데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죠? 수요가 만약에 이렇게 많다, 더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 많다, 그럼 당연히 전세값은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공급이 물량이 너무 많다는 거, 그럼 전세가격이 떨어져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여기 역전세난 이렇게 부릅니다. 딱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럼 답은 이제 2번인데 거꾸로 전세를 구하는 수요가 물량보다 많다, 즉 공급보다 많다 그러면 전세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아니면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전세 가격이 폭등을 할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전세난이라고 그래. 이런 걸 전세 구하기 난이 어지러울 난 아닙니까? 어려울 난. 그래서 전세 구하기 어렵다는 것은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걸 가리키고 이 문제에서는 반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반대. 그래서 앞에다가 역자만 붙인 거예요. 역전세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 경매로 넘어간 집의 낙찰 금액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서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무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라는데, 자, 여러분 집값이 1억인데 전세가 만약에 8천만 원이에요. 그럼 이 집값이 떨어지거나 만약에 이 집을 구한 사람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대출금을 제때 못 갚으면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은 이 집을 경매로 넘겨요. 그죠? 그럼 경매에 넘기면 일반적으로 낙찰가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낙찰가가 7천만 원이 되면 나 전세 8천 들어갔는데 전세금 다 못 돌려받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깡통 전세라고 합니다. 깡통. 우리 주식에서도 깡통 계좌 있죠?
돈을 빌려서 그런 것들 우리가 신용이라고 합니다. 신용. 돈을 빌려서 주식을 샀어요. 근데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주식 팔아서 원금 다 상환 못하는 거. 깡통계좌라고 하잖아요. 거기선 유리한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라 좀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네, 스위스 프랑 같은 6개국이죠. 이렇게 경제 규모가 크거나 통화 가치가 안정적인 이런 6개 나라의 통화를 기준으로 산정한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쥐수화한 걸 무엇이라고 하느냐. 요 문장이 그대로 해석한 게 답이에요. 달러 가치를 지수화. 우리 지수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인덱스라고 해요. 인덱스. 우리가 주가 지수하면 스탁 프라이스 인덱스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주가 지수입니다. 주가의 수준을 지수로 만든 거예요. 마찬가지. 달러 가치를 지수화했다. 그럼 달러 인덱스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거 1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6개국 통화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 중에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유로화입니다. 가장 높이 차지하고 있어요. 자, 다음 문제 보시면 다음 중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떨어뜨리면 인하입니다. 그리고 인상으로 잘못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핵심이니까.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런 문제가 상식에서 굉장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경제 이론만 아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어떤 현상들이 생기고 그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는지 이런 것들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기준금리 먼저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으로 쓰는 정책금리, 이 정책적인 금리를 뭐라고 하냐면 기준금리라고 합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곳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우리가 줄여서 금통위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정책금리를 결정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준금리라고 부르고, 지금 현재 기준금리로 사용하는 건 환매조건부 채권 RP라고 하죠. RP, 무담보 7일짜리 금리입니다. 이 RP, 무담보 7일짜리 금리를 정책금리인 기준금리로 사용해요. 그래서 어쨌든 금리를 인하시키면, 이런 금통위에서 금리를 떨어뜨린다 그러면 금융권의 예금금리, 대출금리, 모든 금리가 이제 줄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발생할 수 있는 일. 자, 첫 번째, 환율이 상승해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 자, 아마 기초가 없으신 분들은 벌써 1번 지문이 딱 나오는 순간 머리가 띵 하실 거예요. 자, 우리가 금리, 환율, 물가 이런 변수는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금리를 떨어뜨리면,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외국 돈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채권을 사거나 뭐 예금을 하고 있다. 근데 처음에는 5% 이자 받다가 금리 떨어뜨려 가지고 만약에 1% 이자 받으면 성이 차요, 안 차요? 안 차죠. 수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다른 나라로 자금이 이동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자금의 이탈이 생겨요. 자금 이탈이 생기면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원화, 우리나라 돈을 뭘로 바꾸어서 나가요? 달러로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로 바꿔 나가면 중요한 건 달러를 많이 살려고 하는 거죠. 바꿔 나간다는 얘기는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요. 그럼 달러 가치가 올라갑니다.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 달러를 전부 다 사서 갖고 나가려고 하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환율이 상승한다는 거죠. 1달러에 1,000원에서 1달러에 1,200원 되면 환율 상승. 그게 바로 달러 가치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환율 상승. 이래서 이게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금리를 떨어뜨리는 경우.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늘죠. 왜?
환율 상승은 1달러에서 예를 들면 1,000원이었던 것이 2,000원이 되면 이걸 갖고 우리가 환율이 상승했다고 하고 달러 가치가 올라갔다고 하고 원화 가치, 우리나라 돈은 가치가 떨어졌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수출이 늘으냐? 자, 미국 사람들은 옛날에는 1달러 갖고 우리나라짜리 1,000원짜리 물건을 1달러 주고 샀어요. 근데 이번에는 환율이 올라감으로써 2,000원짜리 물건을 미국인들은 1달러 주고 사요. 그럼 많이 사겠죠. 우리나라 제품이 상대적으로 싸진 거니까. 그래서 수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맞다. 자, 그 다음에 주택 임대 시장에서 전세보다는 월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왜 그래요? 금리 떨어뜨려요. 금리 떨어뜨리면 보통 그 집주인들이 전세 놓을 때 전세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예금에다 넣는단 말이에요. 예금을 해놔요. 그래서 이자 받아서 생활한단 말이에요. 근데 금리가 확 떨어져. 그러면 예금했던 돈의 이자가 별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자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월세로 받는 거죠. 그래서 월세 금리는 일반적으로 금리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한 5% 수준이에요. 지금도 시중의 금리는 2%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세에서 집주인들이 월세를 놓는 거예요.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더 많으니까. 맞고요. 기업의 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 투자는 금리와 역관계입니다. 그 무슨 소리냐면 금리가 떨어지면 투자가 늘어나고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가 줄어들어요. 왜? 투자라는 건 기업들이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기계 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투자자 아닙니까? 근데 금리가 떨어지면 이자 부담이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투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맞죠? 가계부채 증가세에 제동이 걸릴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람들이 빚을 많이 안 얻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럴까요? 금리가 떨어졌는데 이제 이자 조금밖에 안 내도 되는데 금리가 떨어지면 예금금리뿐만이 아니고 대출금리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금리가 낮으니까 돈 더 빌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또 나왔네요. 환율이 상승할 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환율이 올라감에 따른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경상수지가 개선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죠?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늘죠. 경상수지는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지면 이게 무역수지고 이게 많아지면 경상수지 흑자로 돌아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상수지 개선될 수 있죠. 환율이 올라가면. 물가가 상승한다. 왜요? 자, 1달러에 1,000원 환율 상승은 1,000원에서 2,000원 가는 걸 우리가 환율 상승이라고 했죠. 자, 똑같은 물건을 외국에서 수입한다고 해봅시다. 이제 1달러짜리 수입을 하면 옛날에는 1,000원밖에 안 줬어도 되는데 이제 1달러짜리 수입하면 2,000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2,000원. 그러니까 당연히 1달러짜리 외국 물건 수입하면 국내에서 가격이 1,000원이 아니고 2,000원이 돼요. 2,000원. 수입 물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원유 같은 거 많이 수입하잖아요. 그러니까 환율 상승하면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채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 왜?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 돈, 뭐 대표가 달러니까 달러 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환율 상승은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달러 빚이 많으면 달러 값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만약에 달러 자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왜 달러 예금이나 달러로 주식 투자를 하거나 이러면 오히려 더 좋은 거죠. 그때는. 근데 빚이니까 빚의 가치가 증가해서 외채 상환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이건 앞에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설명했죠. 금리를 떨어뜨리면 환율 상승할 때 금리를 떨어뜨리게 되면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돈이 외국으로 더 빠져나간다고 그랬죠. 그럼 환율이 더 상승해요. 더. 대책이 잘못된 거지 이건 완전히. 그죠? 그래서 4번이 답시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 다음 중 미국과 군사 첩보 동맹을 맺고 있는 이른바 5개의 눈, Five Eyes에 해당하는 국가는 어디인가? 그럼 뭐 5개 나라를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근데 아무리 상식 시험이더라도 참 이런 문제까지 낼까 싶어요. 그죠? 아무래도 뭐 제가 만약에 출제인이라면 이런 문제는 배제하겠어요. 이런 문제 알고 모르는 게 그렇게 은행 입사하는데 중요해 이게? 그렇죠? 좀 황당하죠? 근데 아마 뭐 변별력, 얼마나 시사적으로 상식을 갖고 있느냐, 뭐 그러기 위해서 낸 거라고 우리가 뭐 애써 위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캐나다입니다. 그래서 5개 국가를 보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뉴질랜드, 주로 영미법을 따르는 국가가 이제 협조가 잘 돼 있죠. 법률이 비슷하면. 그래서 이런 나라가 파이브 아이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캐나다밖에 없죠. 자, 다음 문제. 인간에게 쉬운 것은 컴퓨터한테 어렵고 인간에게 어려운 것은 컴퓨터에 쉽다는 표현으로 컴퓨터와 인간의 능력 차이를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해서 이거를 우리가 모라백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모라백의 역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자, 인간에게 쉬운 건 컴퓨터한테 어렵다. 자, 인간의 감정, 분노, 슬픔, 기쁨 이런 거 컴퓨터가 표현 쉽게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한테 그런 표현 쉽잖아요. 저도 지금 다 했잖아요. 분노를 표현하고 슬픔을 표현하고. 근데 컴퓨터한테는 어려워. 근데 거꾸로 어마어마한 수학 문제 이런 거 인간한테 어렵죠. 근데 컴퓨터 금방 풀어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표현한 걸 이 학자 이런 거 주장한 사람 이름을 따라서 모라백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빠른 시간에 해내기 어려운 연산 이런 것들은 그래서 컴퓨터를 만들어냈는데 컴퓨터가 이런 것들을 잘 해결했어요. 근데 오히려 인간이 쉽고 자연스럽게 여기는 건 오히려 컴퓨터는 못하더라 얘기예요. 그래서 공학자인 모라백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렇다. 뭘 못해? 이런 거 못한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하기 쉬운 보기, 듣기, 느끼기, 걷기, 맛보기, 생각하기, 의사소통하기 이런 것들은 인간에 아주 쉽죠. 이런 것들은 인간한테는. 근데 컴퓨터한테는 어렵다는 거죠. 네. 자, 다음 문제. 2명의 범죄 용의자 A와 B가 있다. 서로 격리된 상태, 즉 서로 내통을 못한 상태죠. 그래서 경찰로부터 신문을 받고 있으므로 의사소통이나 협조가 불가능하다. 용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거하고 나는 죄가 없다고 발뺌하는 거, 부인하는 거 2가지만 존재한다고 할 때 두 사람의 형량은 자백 여부에 따라 다음 표처럼 결정이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재수의 딜레마라고 하는데 여기서 내시 균형은 무엇인가? 아마 기출문제는 그냥 이런 이 내시라는 뷰티풀 마인드라는 이 책하고 영화가 나왔어요. 그 이름을 따서 과점시장의 행동 원리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런 게임 이론을 뭐라고 하냐 해서 뭐 내시 균형 이렇게 아마 기출문제에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복원할 때 제가 좀 더 어렵게 했어요. 좀 더 어렵게. 실제 내시 균형을 찾아내는 걸로 바꿨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게임 이론에서요. 균형이 2가지가 있어요. 우월 전략 균형, 내시 균형. 이 2가지가 있는데 이 우월 전략, 내시 균형이라는 말은 어떤 전략에 대해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그러한 결과치의 쌍을 우리가 균형이라고 하는데 우월 전략 균형은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더라도 최선의 전략을 내가 택하는 거고 내시 균형은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택하고 상대방이 저렇게 하면 거기서 나한테 더 유리하게 택하는 거. 그걸 우리가 내시 균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시 균형은 다 우월 전략 균형이 해당되는데 우월 전략 균형은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고 내시 균형 여러 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 균형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보세요. 용의자 A와 B가 있는데 자 A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B가 자백을 하면 B가 자백을 했는데 나도 자백을 하면 둘 다 8년씩 살아요. 깜빵에 8년씩 삽니다. 근데
B가 자백을 했는데 내가 죄를 부인하면요, 나는 20년 살고 B는 석방돼요. 그러면 B가 자백을 한다는 이런 전략이 주어졌다면 나는 자백을 해야 되겠죠. 그죠? 둘 중에 더 좋은 건 나는 자백입니다. 얘가 자백하면 난 자백하고. 그 다음에 B가 만약에 죄를 부인했어요. 근데 내가 자백하면 나는 석방되지만 B는 20년형을 맞고, B가 죄를 부인했는데 내가 만약에 부인했을 때 나는 1년형을 받는데 B도 1년형을 받아요. 그러면 B가 부인했을 때 B의 전략이 주어졌다고 보면 나는 뭘 택해야 돼요? 자백을 하는 걸 택하게 되겠죠? 석방되니까. 그러니까 용의자 B가 자백을 해도 나는 자백하는 게 좋고, B가 죄를 부인하는 거 해도 나는 자백하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전략이든 나는 자백입니다. B의 입장의 생각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전략의 쌍, 즉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택하든 자백을 해도 내가 자백하는 게 유리하고 해서 요 쌍이 가장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보수, 이걸 보수라고 그래요. 그 결과치, 그런 것들을 뇌시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뇌시균형은 자백하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모두 자백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가장 최선의 결과는 뭐예요? 결과치로 보면 둘 다 부인하면 1년밖에 안 살죠? 둘 다 부인하면. 근데 둘이 협조가 안 되잖아요. 서로 내통이 안 됩니다. 내통이 안 되다 보니까 가장 좋은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게 자백이 돼서 결국은 8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과점시장, 통신업체가 몇 개 소수업체잖아요. 세계에서. 이 과정시장에서의 가격 담합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주는 이런 논리로 요 죄수의 딜레마가 많이 쓰여요. 왜냐하면 과점 세 개 업체가 담합을 하잖아요. 담합을 하면요, 다 이런 전략을 써요. 자기들한테 가장 유리한 담합을 안 하면 최선의 결과가 안 나오거든. 그래서 서로 담합을 하는데 그걸 알고 이제 정부에서는 자진신고 제도를 만들죠. 그래서 서로 담합을 했더라도 네가 자진신고를 하면 너는 과징금 안 매길게.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하는 건 나중에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번입니다.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 문제. 감자하면 일어나는 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감자라는 건요, 자본금을 줄인다는 뜻이에요. 이거의 반대말, 이게 뭐예요? 이거의 반대말, 자본금을 늘린다는, 이게 증자예요. 증자. 증자는 자본금을 늘리는 거고 감자는 자본금을 줄이는 거예요. 우리 증자도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죠. 다 똑같이 자본금을 늘리는 건데 유상증자는 주주들한테 돈을 받고 주식을 팔아서 자본금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로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와요. 자산이 늘습니다. 회사의 자산. 그래서 유상증자는 실질적인 증자라고 그래요. 회사 자산이 증가하니까, 자산이 실제적으로 느니까. 근데 무상증자는 자산이 안 늘어요. 자본금만 늘지 자산이 회사에 돈 들어오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형식적 증자라고 그래요. 요걸 알면 감자도 그대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자본금을 줄입니다. 유상감자와 무상감자가 있어요. 둘 다 자본금 줄어들어요. 유상감자는 주식을 소각시키는 거예요. 소각시키되 기존의 각 주주들한테 돈을 줘요. 그 대가를 지불을 합니다. 지불을 하면서 자본금을 줄여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감자예요. 그럼 회사 자산이 이제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돼요. 근데 무상감자는 돈을 안 줘요. 그냥 회사의 자본금 항목에 결손금, 손실 난 거를 만큼을 자본금을 줄여요. 그러니까 자본 항목에 마이너스가 줄고 마이너스가 준다는 건 결국 플러스 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자본금을 줄여서 서로 상쇄됩니다. 그래서 무상감자는 실질적으로 자산 감소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자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유상감자한다 그럼 회사 자본금은 다 줄어요. 유상이든 무상이든 다 줄는데 자산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거고, 무상감자는 자산이 줄지 않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여기 1번밖에 없어요. 1번. 해설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
다음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가장 적절한 말은 오늘 4월 28일로 국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가 50대 1로 무엇을 한지 1주년이 됐다. 이것은 액면가를 낮춘다. 그리고 주식수는 늘린다. 이론상 기업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그래서 액면가가 낮아지고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유동성이 증가해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게 답이에요. 액면가를 낮추고 수를 늘린다. 이게 바로 액면 분할입니다. 분할. 거꾸로 액면가를 높이고 주식수를 줄이고 이렇게 완전 반대로 하는 건 액면 병합이에요. 요것과 요거는 반대말입니다. 서로. 그래서 삼성전자는요. 원래 예전에는 1주당 액면가가 5,000원이었어요. 근데 50분의 1로 줄이면서 100원으로 바뀌었죠. 그죠? 예. 그래서 50대 1로 이렇게 줄인 겁니다. 예. 그럼 실질적으로 주주의 가치에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왜? 가치는 가격 곱하기 수량인데 가격은 낮추고 수량은 그만큼 올려줬으니까 가치 변동은 없죠. 그래서 여기 시가총액이 뭡니까? 시가총액. 말 나온 김에 시가총액은 그 회사의 발행한 주식 수에다가 곱하기 그 회사의 현재 주가. 요게 시가총액이에요. 삼성전자가 발행한 주식 수 거기에다가 현재 주가 이거 곱하면 시가총액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가총액은요. 지금 현재 주가로 삼성전자를 다 사들일 때 들어 필요한 돈을 얘기해요.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대략 한 300조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00조 있으면 삼성전자 주식을 혼자 100% 소유할 수 있어요. 네. 액면 분할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코스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 코스피가 뭐의 약자냐면요. 코리아, 스타, 프라이스, 인덱스입니다. 물론 여기에 코리아, 컴포짓이라는 말이 들어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해요. 그래서 코스피 아까 스탁 프라이스 인덱스 한번 보여요. 이게 주가 지수잖아요. 한국 종합 주가 지수에서 여기다 컴포짓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국 거래소의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전 종목을 대상으로 산출한 종합 주가 지수다. 자, 이 한국 우리가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을 증권시장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장내 시장은 한국거래소라는 곳을 통해서 거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거래소는 KRX라고 하죠. 한국거래소. 코리아 익스체인지 이게 한국거래소입니다. 그럼 한국거래소는요. 회사의 크기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어떤 주식이 어느 시장에서 거래될지 셋으로 나눴어요. 하나는 유가증권시장. 하나는 유가증권시장, 하나는 코스닥 시장, 또 하나는 코넥스 시장 이런 식으로 나눴어요. 유가증권 시장은 주로 조금 대기업들이 상장돼서 거래되어 있는 시장이고 코스닥 시장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그 다음에 코넥스 시장은 아주 소기업들, 초창기 기업들 이런 주식들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근데 코스피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전 주식을 지수화시킨 겁니다. 맞아요 이거. 1988년 1월 4일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이날의 종합주가지수를 10으로 정했다. 1980년 1월 4일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이날의 종합주가지수를 100으로 정했다. 자, 현재 2019년 7월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대략 2100에서 2200포인트 가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탄생됐냐면요. 1980년 1월 4일을 100포인트로 본 겁니다. 이때가 100포인트인데 현재 2100에서 2200포인트다 해서 20몇 배가 뛴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 규모가 그만큼 20배 이상 성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100으로 기준해서 지금은 2000대 지수다. 시가총액 지수다. 즉 이날의 시가총액을 전체를 100으로 받고 지금 현재 2200포인트라는 거예요. 시가총액 갖고 따진다. 시가총액 아까 설명드렸죠? 그거를 갖고 따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옳지 않은 거 2번이죠? 2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 다음 중 가격 차별 종류가 다른 것은
자, 이 가격 차별은요, 우리 경제학에서 시험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똑같은 상품, 즉 똑같은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서 가격을 다르게 매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매기냐면요, 기업들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게 뭐 경제학의 유식한 얘기로 하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격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가격을 조금만 낮추면 왕창 소비하는 사람. 근데 어떤 계층은요, 가격에 둔감한 계층이 있어요. 가격에 둔감하면 탄력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가격에 아주 민감하게 작용하면 탄력성이 커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탄력성이 둔감한 층에는 고가 정책을 써요. 높은 가격. 왜? 가격이 높으면 안 사잖아. 근데 둔감하니까 그렇게 안 줄어들어요. 근데 가격에 민감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집단에 대해서는 저가 정책을 써요. 가격을 떨어뜨리면 이 사람들은 그때 왕창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 다른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여기서 전제는 같은 상품에 대해서 그렇게 매긴다는 겁니다. 자, 가격 차별 종류가 다른 거. 조조 영화, 똑같은 영화인데, 똑같은 기생충 영화인데 아침 일찍 보러 오는 사람한테는 싸게 한단 말이에요. 왜? 비록 아침 일찍 오는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나는 싼 것을 취하겠다는 소비자층이 있으니까. 즉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탄력적인 소비자들이죠. 군 교육은 요금을 반환시켜 준다든지, 똑같은 교육 서비스인데 유공자한테 할인해 준다든지, 뭐 공원 입장료 이런 거, 똑같은 공원 관람 이런 서비스지만, 근데 항공사 좌석, 이코노미 좌석, 이거는 가격 차별이 아니에요. 자, 우리 이코노미, 그 다음에 높은 등급들 있죠? 뭐 허스트 클래스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는 서로 다른 상품입니다. 같은 상품이 아니야. 애초에 서로 다른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거고 서로 다른 상품입니다. 서로 다른 상품이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것은 가격 차별이 아닙니다. 전제가 같은 상품, 즉 재화와 서비스가 똑같은 거에 대해서 수요의 가격 탄력도에 따른 가격 차별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가격 차별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2번이 틀린 겁니다. 설명 읽어보시고요. 자, 12번. 다음은 어떤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인가? 주가 상승분 이상의 수익률을 얻는 펀드다. 예를 들면 주가가 1% 상승하면 수익률이 2%로 가고, 주가가 그럼 떨어질 때도 1% 떨어지면 2% 손해보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뭔가 승수효과가 있는 거죠. 승수효과를, 즉 하나가 투입됐는데 하나가 결과가 뭔가 나오는데 2배씩 이렇게, 또는 3배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걸, 승수효과가 있는 걸 우리 투자에서는 레버리지라고 그래요. 레버리지. 지렛대 효과죠. 레버리지. 즉 내가 살짝만 밟아도 그냥 팍팍 올라가는 거죠. 네, 레버리지 펀드라고 합니다. 참고로 인덱스 펀드는 1%, 주가가 1% 올라가면 수익도 1% 떨어지면 나도 1% 손실.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수랑. 그리고 인버스 펀드는 뭐예요? 인버스가 이렇게 씁니다. 인버스. 거꾸로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가가 1% 올라가면 나는 1% 손해보고, 주가가 1% 떨어지면 오히려 나는 1% 수익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인컴 펀드는 뭐 배당 소득이나 이런 것처럼 주기적으로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이런 펀드를 인컴 펀드라고 해요. 자, 다음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진위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우리가 소득의 평등도,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불평등도죠.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지표가 10분위 분배율, 로렌츠 곡선, 진위계수,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진위계수를 물어봤는데, 진위계수가 나오려면 반드시 로렌츠 곡선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소득이 계층별로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지 평가하는 데 이용된다. 여기를 불균등하게 써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균등한지, 다른 말로 하면 어느 정도 불균등한지, 이런 거 다 판단하는 겁니다. 맞고요. 로렌츠 곡선에서 구해지는 면적 비율 갖고 진위계수를 산출해요. 그래서 진위계수를 산출하면 진위계수는요, 최저 0에서 최고 1값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 평등 정도가 높다는 게 아니고 0에 가까울수록 이렇게 바꿔주셔야 맞는 문장이 되고, 다르게 하면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 불평등도가 심한 거예요. 소득 분배가 불균형이 심한 겁니다. 그래서 4번이 답시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로렌츠 곡선입니다. 로렌츠 곡선은 뭐냐면요, 인구 누적 점유율을 가로축에다가 점유율을 100%까지 하고 세로축은 소득의 누적 점유율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누적 점유율인데, 그냥 우리나라 인구가 100명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인구 10%는 10명이 전체 소득의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 여러분, 완벽하게 우리나라 소득이 전부 다 똑같다, 각자가 소득이 똑같으면요, 소득 10%를 차지하는 게 딱 10명일 겁니다. 그죠?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이 대각선이에요. 대각선. 그죠? 이 대각선으로 만약에 이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으로 움직인다면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가 완전 평등할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20% 차지하고, 세 사람이 30% 차지하고, 네 사람이 40%. 이래가지고 100사람이 결국 100% 차지하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똑같아요. 근데 완전히 똑같지 않죠, 현실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린 게 이런 곡선 형태가 나오는데, 요게 바로 로렌츠 곡선입니다. 요 곡선이 이게 로렌츠 곡선인데, 이 곡선에서 자, 알파와 베타, 이건 임의를 그은 선이거든요. 선은 완전 평등도를 나타내고, 그래서 알파 면적과 베타 면적을 전체 더한 거, 전체 더한 거는 이 면적이 되죠. 이것분의 요거, 여기다 이렇게 곡선 그린 거에 대각선하고 여기에 차지하는 면적을 알파라고 하면, 요게 바로 이 비율이 진위계수예요. 그러면 이 진위계수는요, 0에서 1 사이 값을 가져요. 왜? 완전 평등도다. 그럼 전체 면적분의 전체 면적이 되니까, 죄송합니다. 0에서 1 사이 값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고 0에 가까울수록 평등도가 높다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대각선 아주 조금만 있다 그래봅시다. 그럼 전체 면적에서 요 면적이 차지하는 부분은 아주 작죠. 그죠? 근데 완전히 대각선이에요. 그럼 이 면적 자체가 없잖아요. 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0이면 완전 평등도가 되는 거고, 완전 불균등하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이론적으로 100번째 100% 100번째 사람이 100%를 다 가져가는 거. 그럼 이렇게 곡선이 나오겠죠. 이건 완전 불평등. 그러면은 이걸 계산하면 그 값은 1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갖고 우리 로렌츠 곡선을 갖고 진위계수를 구하는데, 이게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심하고 0에 가까울수록 평등에 가까운 거예요. 그럼 1에 가깝다는 얘기는 로렌츠 곡선이 차지하는 알파의 면적이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고, 0에 가깝다는 얘기는 대각선 쪽으로 밀접하게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렌츠 곡선이. 예.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역모기지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역모기지론을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주택연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나이 드신 분들이 은퇴하고 소득이 없잖아요. 그럼 자신이 가진 집을 맡기고 매달 연금처럼 돈을 타서 쓰는 게 주택연금입니다. 이걸 역모기지론이라고 해요. 원래 모기지라는 얘기는, 모기지론 하면 이 장기 주택 담보 대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집을 구매하면서 구매하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 이런 걸 모기지라고 그래요. 저당권. 그런데 이거는 이미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처럼 다스린다 해서 역모기지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보증 금융상품이 바로 역모기지론, 주택연금이라고 합니다. 자격은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둘 중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주택가격이 비싸면 안 돼요. 그래서 부부 기준으로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여야 돼요. 다주택자나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신청할 수 없다. 아니에요. 이게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제도가 바뀌어서 다주택자라도, 여러분 저 시골은 집을 10채 갖고 있어도 다 합쳐도 몇 억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서울에서는 한 채만 갖고도 9억이 넘어갈 수도 있지만 시골에서는 막 여러 채 갖고 있는데도
예? 몇 억이 안 돼요. 그러면 그런 다주택자는 다 합친 금액을 갖고 9억 기준을 따지는 거고, 그래서 다주택자도 9억이 안 되면, 합친 게 9억이 안 되면 신청할 수 있고요. 여기 2주택자는 9억 원이 초과한다. 두 개 주택을 합쳤는데 9억 원 초과한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주택을 3년 내에 팔면 돼요. 3년 내에. 그럼 다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번 틀리고요. 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 줄어드는 것 없이 100% 동일 금액 지급을 보장을 해줍니다. 자, 다음 방정식과 가장 관계가 있던 경제학자는 MV는 PT다. 그 다음에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 즉 물가상승률의 합과 같다. 이런 것들을 만든 분이 바로 피셔입니다. 피셔. 영어가 맞나 모르겠네요. 피셔입니다. 우리 MV는 PT를 M 곱하기 V는 P 곱하기 T인데, 이게 화폐 유통 속도고요. 이게 통화량이고요. 이게 물가고요. 이게 총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통 속도와 총 거래량의 변함이 없다면 결국 통화량을 늘리면 물가만 올라간다. 이런 걸 주장하는 분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피셔의 교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교환 방정식. 그리고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과 기대 인플레이션과 같다. 이것은 피셔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이거 다 피셔의 경제학자 피셔의 이름을 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이자율의 변함이 없다면 물가가 올라가면 명목이자율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효과를 그래서 피셔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물가 올라가면 명목금리가 올라가는 효과, 피셔 효과입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보시면 다음은 어떤 제도에 대한 설명인가?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다른 주주들의 투표 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 즉 나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남들 투표한 그 비율대로 내 표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남이 한 거 그대로 따라가는 거. 여러분 내가 움직이는데 그대로 따라가는 건 뭐예요? 그림자죠, 그림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쇄도 보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쇄도 보팅. 그래서 정족수 미달러 주총 잘 참석 안 하잖아요. 그래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입니다. 일종의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지만 그냥 위임 투표는 우리가 프락시라고 해요. 프락시 보팅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대로 다른 주주의 투표 비율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게 바로 쇄도 보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불참했어요. 근데 주주 100명 중에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만약에 10명이다. 그럼 90명은 참석 안 했잖아요. 근데 이 10명 가운데 어떤 안건에 7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90명도 표가 7대 3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냥 70%와 30%로. 이렇게 자동으로 그림자처럼. 이런 걸 쇄도 보팅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 다음 글에서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 지난 1월 22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신제품과 신기술을 시장 출시를 먼저 허용하고 필요하면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전면적으로 한번 전환해보자 하고 뭐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 즉 먼저 어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먼저 한번 시장에 내놔보고 규제는 나중에 하겠다. 이게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샌드박스. 그래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규제는 안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새로운 규제를 조금씩 도입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샌드박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 법정 지급 준비율이 20%다. 그러면 고객이 예금 100만 원 맡기면요. 20만 원은 은행에 갖고 있던 한국은행에다 맡기든 어쨌든 지급에 대비해서 갖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대출하지 말고. 그래서 예금을 추가로 100만 원 받았어. 그럼 추가 지급 준비금은 나머지 금액이 해당되겠죠. 80만 원이겠죠. 뭐 나머지 금액. 그죠? 자, 다음 문제 보시면 다음 글에서 빈칸 가와나에 적합한 말은 무엇인가? 로이터와 블룸버그는 중국 인민은행 금융안전공작의 발언을 이용해 금융 부분에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세계의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다시 부진에 빠질 위험이 있으며
부실채권, 부동산 경기 악화 등도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그 다음에 파이낸셜 타임즈는 2017년 이후 중국 정부는 대대적인 규제를 통해 규모 촉수에 나서고 있다면서 장기간 규제로 인해 무엇의 건정성이 개선된 것을 고려하면 규제 완화를 통해 경기 둔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부상하고 있다. 자, 여기 역외금융이냐 그림자 금융이냐. 자, 우리 제도권을 조금 벗어난 금융 형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림자 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림자 금융. 여기에는 우리 국경을 넘어가서 금융 형태가 이루어지는 걸 역외라고 하고 이 그림자 금융은 제도권의 규제 안에서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금융들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 부분에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는 걸 이걸 회색 코뿔소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색 코뿔소는 쉽게 눈에 띄죠. 만약에 회색 코뿔소면 눈에 쉽게 띌 겁니다. 근데 이 회색 코뿔소는 어떤 의미냐면 위험하긴 한데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 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큰 위험에 닥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1번이 답시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 보시면 다 나오는 거고요. 자, 다음 문제.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1조 원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을 지칭하는 말. 10억 달러 하면 대략 1조 원이죠. 이거 시가총액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유니콘 기업이라고 합니다. 유니콘은 이제 머리에 뿔난 짐승이죠. 전설에서만 있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유니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IBK 기출문제 20번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